피부에는 염증이 있는 한 피부가 건강하기는 참 어려워요. 이게 만성 염증이 되고 나면 몸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당연히 내 몸의 전반적인 염증 레벨과 얘가 그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 거고, 피곤해지면 얼굴 바로 푸석푸석해지잖아요. 그게 미토콘드리아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세포 디톡스에서 얘기했던 그 많은 독소들과 그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피부 장벽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쳐요. 피부에서도 산도가 맞아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효소들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효소가 일을 해야 각질들이 적절히 탈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장도 장내 세균총이 그 장벽의 일부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피부도 거기 피부 세균총이 같이 이 장벽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번 파트는 피부 건강입니다. 사실 라이블 선생님께서 피부과 전문이십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독소 해독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 선생님의 이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되게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이유가 우리가 보통 피부 문제는 다들 하나씩 겪어보잖아요. 그런데 피부과에 가면 좀 아쉬운 게 딱 가서 증상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약 받고 또는 바른 연고든 먹는 약이든 끝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몸이 전체가 연결돼 있다는 걸 느꼈을 때 어쩌면 어떤 문제들은 단순히 그 지역의 국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것들이 현장에서 치료되기가 쉽지 않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어떤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피부 문제가 있고 그것들이 잘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면, 단순히 증상 치료만으로 뭔가 해결 안 된다는 게 인지가 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본질적인 질문부터 해볼게요. 네. 피부가 건강하다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네, 본질적이고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피부가 건강하다. 이거를 이제 정의를 해보기 위해서는 피부를 조금 이제 나눠서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두 층이 있는데, 그게 제일 바깥층, 표피층. 표피. 네. 그 다음 아래가 이제 진피. 표피와 진피. 네. 요 두 층이 이제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 표피는 우리가 보통 피부 장벽이라고 하죠. 네. 그 부분이 이제 표피거든요. 아, 표피층이 피부 장벽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피부 장벽이 건강해야 일단 표피가 건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진피예요. 진피가 건강하다는 건 어떤 거냐면, 진피에 뭐가 있냐?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콜라겐. 네,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우리 탄탄함을, 탄력을 담당해주는 이런 섬유 조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피가 건강해야 탄력이 생기고, 그래서 피부 노화가 덜해지는. 그래서 그게 이제 진피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진피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면역세포예요. 잠시만요. 피부 진피. 그러니까 찐 피부 네, 영역 속에 네. 면역세포가 있다. 그쵸. 면역세포는 사실 언제 어디나 존재하죠. 그렇죠. 네, 피부에서는 이제 진피에 많이 존재하거든요. 네. 네, 그 진피에 존재하는 이 면역세포들이 뭘 하냐.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그 염증 반응을 다룰 때 뭔가 유해한 자극이 생기면 그걸 수복하는 게 염증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피부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외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일단 1차 장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다쳐서 뭔가 흠집이 생기거나 이러면 얼른 그걸 또 그 수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제 면역세포들이 항시 대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요소를 살펴보자면, 이 면역세포들이 건강해야 된다. 즉, 염증이 없어야 된다가 피부 건강의 세 번째 요소예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장벽이 온전하고 진피의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이런 그 탄력층이 단단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세 번째 염증이 없는, 이 세 개가 다 받쳐줘야 피부가 진짜 건강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생각이 처음으로 딱 드는 게 네. 피부라는 것도 결국에는 외부에 되게 이 험난한 환경과 맞서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영역인데, 네. 그 껍질이라는 게 표피고 그 껍질 역할을 하는 표피는 1차적 방어막을 하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장벽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 맞아요. 마치 북한과 남한으로 치면 군사 경계선처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뭔가 오는 것들을 방어하고 어떤 것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각질로 이렇게 또 계속 사라지고, 그리고 그 안쪽에 진짜 피부 영역이 있는데 그 안쪽에서 어떤 엘라스틱 탄력이 있는 이 콜라겐 층도 있지만 그 밑에는 또 면역 반응, 네. 이것들이 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어떤 군대 같은 애들이 있다. 맞아요. 근데 이 군대가 안정적으로 잘 기능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게 건강한 피부의 기본일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와, 이런 설명은 탁월합니다.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전 피부는 되게 저한테 새로운 분야여서 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피부 건강 관리를 할 때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피부 건강 관리를 할 때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잘 해 주면 피부 건강이 좋아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저는 이 건강, 피부 건강 아까 건강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어려운 굉장히 제너럴한 걸 접근할 때 저는 뭘 먼저 생각을 하냐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아까 제가 몸의 건강에서는 일단 해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해독을 한다고 모두가 건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해독이 안 되는 사람이 건강할 순 없어요. 음, 그래서 건강의 굉장히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개념을 피부에도 가져와 보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에 이런 중요한 요소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은데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절대 피부가 건강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염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염증. 네. 그래서 피부에는 염증이 있는 한 피부가 건강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피부 건강을 할 때 일단 1번으로 해야 될 거는 피부 염증을 줄여야 된다고 보통 말씀을 드려요. 피부에 염증이 많으신 분들의 대표적인 증상들이 어떤 게 있나요? 피부 염증이라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광범위한 단어 같잖아요. 그거를 쪼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피부 자체에 문제가 발생해서 생기는 문제. 그게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피부 장벽이라고 하죠. 네. 장벽이 깨져서 여기에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문제. 이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몸에서 생기는 문제로 인해서 그게 발현돼서 음. 네,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아, 네, 요렇게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그 자체에서 출발한 문제와 더 안쪽의 대사적인 것들이 여기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들. 네네네. 네. 그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피부에서 시작한 염증을 생각해 보시면 어 어떤 게 제일 와닿으실 것 같냐면 아토피 피부염이나 습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일단 그분들의 피부는 거칠거칠하잖아요. 거칠거칠하다는 거는 일단 피부 자체, 피부 장벽에 염증이 생겨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피부 장벽이 온전하지 못할 때 그럴 때 피부에는 염증이 계속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몸에서 비롯해서 이 악화되는 것 중에는 대표적인 게 뭐 두드러기 이런 게 있죠. 네. 그래서 두드러기는 몸에서 우리가 뭔가 한 건데 그게 발현이 돼서 피부가 이렇게 볼록해진다거나 음. 네 고런 그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앞서서 예전에 두드러기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특히 피부과 전문의를 준비할 때 시험을 준비하면서 두드러기 문제가 너무 심했다고 했는데 네. 지금 돌아오면 그때 그 두드러기의 원인이 뭐였던 것 같으세요? 아 네. 두드러기는 참 이게 재밌는 질환이거든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부과학에 찾아보면 원인이 너무 다양해서 모른다. 네, 이렇게 하는 질환인데 제가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면은 두드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알게 됐을 텐데 네. 두드러기 이제 제 두드러기를 말하기에 앞서서 이제 두드러기의 메커니즘을 조금 살펴보면요. 이제 두드러기에 아주 기본이 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게 마스트셀이라는 면역세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 마스트셀이 있는데 이 마스트셀은 굉장히 다양한 자극에 의해서 얘가 활성화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활성화가 되면 나오는 물질이 뭐냐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마스텔이 비만세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네, 맞죠. 네. 네. 그래서 얘가 분비하는 물질이 히스타민이거든요. 네. 그래서 히스타민을 분비해요. 근데 이 히스타민은 우리 몸의 각 부위에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혈관을 늘어나게 할 수 있어요. 확장. 네, 확장시키는 거. 그래서 피부에 혈관이 늘어나니까 목이 물린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영화 기생충에서 봤지만 복숭아 알레르기 있으시면 숨쉬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거는 왜 그러냐? 이 히스타민이 또 어디에 작용하냐면요. 기도에는 그 평활근이라는 근육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근육을 이렇게 수축시켜 버리는 작용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러지 음식 먹으면 목구멍이 좁아지는 느낌이 맞아요, 드는구나. 맞아요. 그게 요거 때문이거든요. 아, 그런 식으로 히스타민은 몸의 각종 반응에 그래서 이게 그 소화기와에도 작용을 해서 이 알레르기 있으면 막 복통이 있거나 뭐 장이 꼬이는 느낌이 들거나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이 히스타민이란 물질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반응의 가장 중심에 마스트셀과 히스타민이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전에 마스트셀을 활성화시키면 히스타민이 분비돼서 이런 게 생긴다는 건 알았잖아요. 근데 뭐가 마스트셀을 자극하냐 이거를 본 거예요. 그걸 봤는데 우리가 그중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알레르기 테스트 해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IgG 말씀이세요? IgE 이 테스트. 급성 알레르기? 네, 맞아요. 해봤습니다. 해보실 수 있으시죠? 그게 많은 분들이 하시는 알레르기 테스트예요. 그 어떤 특정 항원, 뭐 예를 들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진먼지 진드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항체, IgE라는 항체를 검사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항체가 있다는 얘기는 그 진먼지 진드기가 딱 들어왔을 때 이 마스트셀이 반응을 한다는 뜻이에요. 반응을 한다는 뜻은 히스타민을 분비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네, 요 경로는 굉장히 잘 밝혀져 있어요. 우리한테 알러지 반응을 유발시키는 항원이 있을 때 그게 몸에 들어왔을 때 항체 반응이 일어나고 맞아요. 그것이 일어날 때 마스트셀이 활성화된다. 맞아요. 그게 히스타민 분비를 유발시킨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붓고 맞아요. 다양한 말씀 보시고. 문제를 발생한다. 네. 그 기전이 이제 두드러기에서 잘 알려진 기전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왜 두드러기 원인을 못 찾느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이게 IgE는 잘 알고 있어서 검사도 다 할 수 있고 한데 네. IgE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마스트셀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요. 진짜로 다양해요. 그냥 장내 세균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정말 뭐 우리 몸에서 데미지를 입고 나서 생기는 뭐 식체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에스트로겐도 할 수가 있고요. 정말 정말 많은 물질들이 이 마스트셀을 활성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스트셀이 활성화돼서 히스타민이 분비된다고 한들 뭐가 원인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과학 교과서에 원인을 알기가 어렵다라고 써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걸 알고 나니까 내가 모른다고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다양해서 그중에 뭔지 몰라서 모르는 거구나를 일단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뭔지 모른다가 아니라 이 중에서 뭔지 모른다라고 할 맞아요,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나는 대체 왜 그러냐를 이제 또 궁금하니까 이제 열심히 찾아본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해본 검사 중에 하나가 그 아까도 말씀하셨던 IgG라고 하죠. 그 만성 음식물 과민 반응 검사. 그걸 해보게 된 거예요. 네. 그거는 IgE를 보는 게 아니라요. IgG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는 급성으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체는 아니에요. 근데 IgG라는 항체가 네. 몸에 음식물에 대해서 생길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불투명해요. 네. 그래서 이 검사가 의미가 있다 없다 이런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 IgG가 마스트셀을 자극한다 뭐 이런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았어요. 지금도 사실 이게 잘 밝혀져 있지도 않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이 IgG도 마스트셀을 자극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저도 이게 어디서 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제 몸에서 겪은 내용이라서 네. 저의 경우에는 유제품, 계란 이거 두 개가 제일 강력하고요. 그냥 밀가루 이런 것들을 먹으면 정말 정말 한 딱 이틀 이 정도 지나면 두드러기가 올라오거든요. 네, 저는 그냥 몸이 바로 알아요. 네, 그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두드러기가 꼭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IgE에서만이 아니라 이 IgG에서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몸을 통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고 났더니 되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음식을 드시고 IgG가 있으신 분들 중에 이걸 먹었을 때 저처럼 이렇게 두드러기가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나의 경우에는 이 두드러기 바스트셀을 활성화시키는 여러 요소 중에 이 음식이 생각보다 되게 음. 중요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유제품 계란 이런 것들을 덜 먹게 된 거죠. 저는 관련해서 몇 가지 에피소드 생각나는데 네. 저는 군대에서 설거지를 맨손으로 해야 됐어요. 네. 설거지 할 일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고무장을 안 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습지 생겼는데 아, 습지 생기니까 이제 군대 안에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무슨 스테로이드성 연고를 줘요. 네네네. 많이 쓰면 안 된다고 해요. 네.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바르면 없어지려고 하다가 또 설거지하면서 생기고 하니까 생기다 그게 만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있는데 이게 전역하고 나서도 성인 돼서도 가끔씩 올라왔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네. 내가 나쁜 음식 많이 먹고 나면 얘가 올라오거든요. 아니면 술 먹었을 때. 네. 술 먹으면 바로 간지러워져요. 음. 그런데 제가 이제 피부과에 가서 선생님한테 이거 습진 먹는 거랑 관련이 없냐라고 제가 여쭤봤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약이나 먹으래요. 네. 그래서 약을 제대로 먹으래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약을 열심히 먹다가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랬는데 여전히 건강이 나아지는 과정에서 그냥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재발하니까 그냥 아예 안 먹었어요. 분명히 음식 관련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내가 그 기전을 모르니까 네. 지금 없어졌거든요. 근데 살아가다가 가끔씩 이제 나쁜 걸 먹으면 옛날에 그 군대에서 만났던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돼요. 살짝.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것도 어쩌면 이게 몸이 어떻게 이걸 방어하고 처리하는 기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히스타민 마지막 반응까지 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현상은 어떤 원리로 발생하는 걸까요? 네, 지금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부분에 걸쳐서 이걸 경험하신 거거든요. 네. 일단 그 설거지를 하면서 습진이 생기셨어요. 이거는 그 피부에 국소적으로 염증이 발생하는 그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장벽을 망가뜨리는 그 세제에 의해서 피부 장벽이 망가져서 피부 자체에 염증이 생기신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쵸? 네. 그러면 그거는 피부 습진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피부 습진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피부에 불이 난 거니까 이건 일단 불을 꺼줘야 되거든요. 불을 꺼줘야 되는데 근데 약을 바르면 조금 나았다가 설거지하면 다시 생기고 이랬다고 했잖아요. 불 계속 지피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염증에 급성 염증이 있었지만 만성 염증이 있었죠. 그거를 계속적인 자극을 줘서 만성 염증의 단계까지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은 만성 염증의 단계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일단 당연히 염증 반응이 잘 낫지도 않고요. 그리고 피부는 이 염증 반응을 기억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지금도 몸이 안 좋을 때 여기 살짝 올라온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기억하는 면역세포들이 남아서 그렇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만성 염증이 안 돼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게 백신을 맞으면 마치 그게 뭔가 이런 반응을 하고 나서 기억하는 거 비슷한 네, 건가요? 그런 게 여기에는 국소적으로 생겨요, 피부에는. 네. 네, 그런 게 생겨서 아토피나 건성 같은 것도 꼭 생기는 자리에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그 이유고요. 네, 그래서 일단 만성염증으로 만드셨어요. 만성염증으로 만들면 일단 그 만든 것 자체도 문제인데 이게 술을 먹거나 몸이 안 좋을 때 더 심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 염증은 우리 이 피부에 있다고 해서 우리 몸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항상 몸과 영향을 주고받아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안정화된 상태에서는 그냥 뭐 적당한 자극으로 인지하고 잘 끄고 이렇게 사는데 내 몸이 뭐 스트레스에 휩싸이거나 아니면 막 술을 먹어서 염증을 확 일으켜버리면 그냥 몸 전반적인 면역 시스템이 굉장히 과활성화돼요.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과활성화되면서 염증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그 반응을 일단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성 염증이 되고 나면 몸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물론 당연히 급성 염증일 때도 받지만 만성 염증이 되고 나면 이런 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당연히 내 몸의 전반적인 염증 레벨과 얘가 그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이거랑 음식이랑 상관없다고 하는 이유는 그냥 국소적인 염증일 때는 얘가 생긴 원인 자체는 몸이 안 좋아서 생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관없다고 하는 건데 그게 이렇게 만성화되고 안 낫는 염증이고 막 기억도 되고 이러다 보면 그건 당연히 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의 적에 의해서 망가진 장벽, 그걸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부분이 취약해지고 한번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네, 언제든지 안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네, 그 부분이 다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네, 와. 그러면 바깥과 안의 연결을 되게 잘 해주신 것 같은데 네. 혹시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봤던 것처럼 또 두 가지 접근을 다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피부가 되게 독특한 기관인 게 우리가 밖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제 안에 있는 장비는 우리가 뭐 어떻게 뭐 해줄 수가 없는데 네. 피부는 이렇게 밖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할 때는 일단 밖에서 해줄 수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그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장벽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피부 장벽 부분은 굉장히 좀 되게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분야인데요. 제가 아까 표피를 피부 장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표피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보면요. 여기를 예전에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브릭 앤 몰탈 모델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벽돌과 시멘트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벽돌이 각질세포거든요. 네. 각질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각 벽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멘트를 발라서 이렇게 벽을 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각질세포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시멘트가 우리 몸에서 뭐에 해당하냐? 그 세라마이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세라마이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런 지질 성분들이 이제 이 각질세포들을 이어주는 시멘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각질세포와 시멘트가 같이 있는 구조가 표피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우리 표피는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벽돌과 시멘트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근데 의학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좀 더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더 알게 됐거든요. 첫 번째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산성도예요. 산성도, 네. pH값. pH. 네. 네. 그래서 그 요즘 화장품 중에 제일 흔한 게 기억나시죠? 약산성 이런 얘기 많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약산성 세안제, 약산성 화장품 뭐 네.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유명해졌냐? 이 피부 장벽에 있어서 이 산성도 pH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이 pH가 안 맞잖아요. pH가 안 맞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세라마이드 이런 지질 성분이 잘 만들어지질 못해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지지가 일단 덜 되겠죠. 네. 네,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산성이 우리가 아까 위에서도 산성이 나와야 그 소화 효소들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 효소들이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는 음. 온도나 이런 산성도가 맞춰졌을 때 활성화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여기도 똑같아요. 와. 그래서 피부에서도 산도가 맞아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효소들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효소가 일을 해야 각질들이 적절히 탈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각질이 거기 머무니까 막 왜 인설이 생긴다고 하죠. 각질 계속 붙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이 pH가 안 맞아서 각질이 잘 못 떨어져 나가서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 pH 조절이 구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레벨인 산성도예요. 잠시만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산성이 낮아서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높아서 문제인 거예요? 산성은 약산성이 좋아요. 우리 pH는 한 5.5 정도 약산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중성화돼 버리거나 막 그리고 비누로 빡빡 씻으시면 비누는 알칼리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약산성을 깨트려 버리는 거죠. 멋있는 분들이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중간 값에서 이제 내려갈수록 이 산성도가 올라가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약간 내려간 정도가 한 5.5 정도라고 5.5 그 하셨나요? 정도가 제일 피부에는 적당한 산성도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폼 클렌징을 매일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물세수를 하다가 가끔씩 폼 클렌징을 써요. 네. 근데 피부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피부에 뭔가 유분기도 덜 생기고 더 깔끔하게 유지되는 이유가 음. 제가 이렇게 알칼리로 쫙 씻어버리는 걸
덜하니까 네. 장벽이 덜 망가졌나 싶기도 하네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클렌징은 진짜 꼭 약산성 클렌징을 네, 써주시는 게 좋고요. 네. 네, 그게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봤던 장벽의 일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여기서 추가된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피부 세균 총이에요. 제 너무 뭐 장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네. 네, 우리가 장도 장내 세균 와, 총이 그 장벽의 일부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피부도 진짜 똑같거든요. 피부도 거기 피부 세균 총이 같이 이 장벽을 형성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다. 그래서 그 이 피부 세균 총이 또 그 아까 단세 지방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만들어내거든요. 지방산이잖아요. 피부에서도 안 드러내요? 만들어내요. 충격적이다. 그죠? 그거를 하니까 그거 단세 지방산이잖아요. 걔네 산성도에 기여해요. 그래서 산성도가 바뀌면 피부 세균 총도 바뀌어요. 신기하죠? 아, 네, 이게 다 이어져 있어요. 정리를 하면 네, 첫 번째가 뭐였죠? 그 구조, 벽돌과 시멘트. 각질 세포가 있고 그 주변에 콜레스테롤, 지방산, 아까 세라마이드 세라마이드. 같은 물질들이 이제 있다. 음. 두 번째가 그리고 고층의 산성도를 유지하는 시스템이 있다. 네 번째가 제 미생물이 피부에서. 피부에도 많이 존재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네, 맞네요. 그 미생물들의 건강 상태도 네, 피부 건강을 좌우한다. 네. 그렇게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피부가 한창 약산성이 트렌드였을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제 좋게 하는 그 다음 화장품이 다음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와, 신기하죠? 혹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네. 요거트를 꼭 화장실 목욕탕에 가져가셔가지고 바르셨거든요. 네. 그게 거기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머니께서 살리시는 건가? 그때 이제 제가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를 하다 보면 얘는 이제 우리 막 유산균을 먹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것도 발라주면 도움이 될까? 근데 실제로 이 피부 세균총을 조절해주는 그런 대사 물질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진짜 화장품이 돼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와, 근데 제가 요거트를 바르는 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화장품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피부 장벽 얘기를 이렇게 드린 거에서 여기서 핵심은 산성도예요. 한성도. 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산성도가 무너지면 아까 그 시멘트, 세라마이드 이런 것들이 잘 안 만들어지고 네. 그다음에 이 산성도가 안 되면 각질층 탈락도 안 되고 그리고 피부에서 수분을 보유하게 하는 인자들이 있거든요. 걔도 안 만들어지고 오, 네,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제가 산성도가 맞아야 좋은 세균들이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결국 여기랑 다 상호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와, 네, 그 정도로 산성도가 중요해서 제가 항상 이제 겸님처럼 그렇게 막 알칼리성 폼클렌징 이런 거 쓰시면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약산성 화장품들이 이제 그렇게 중요하신 이유가 이런 산성도 때문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 산성도 측면에서 물론 바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네, 하나 더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예요. 와, 진짜 신기하죠? 어떻게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산성도라는 거를 유지를 하려면은 위에서는 위산이 있었잖아요. 네. 이 위산이 산성도를 유지를 해줬어요. 네. 그러면은 그 피부에도 이 산성도를 유지하는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메커니즘이 뭔가를 본 거예요. 보면은 피부의 각질 세포에는 뭐가 있냐면 펌프가 있어요. 펌프가 있는데 나트륨을 몸 그 세포 밖에서 안으로 들여오고요. 네. 수소이온, 산성을 띠게 하는 수소이온 있잖아요. 그거를 세포 밖으로 나가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 수소이온이 밖에 많아지면 산성도가 높아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펌프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펌프의 작용으로 이 각질층의 산성도가 유지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펌프는 에너지를 써요. 에너지를 쓰니까 에너지를 못 쓰면 아까 위산도 못 나왔잖아요. 얘도 ATP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잘 공급이 안 되면 이 펌프가 작동을 못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고장 나면 이 펌프가 작동을 못 해서 산성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진피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그 표피 세포예요. 지금 우리 표피예요? 피부 장벽 얘기를 하고 피부 위에 있는 거? 있으니까. 네. 아,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들이 이렇게 중요해서 그러니까 피부 장벽을 할 때 이제 당연히 제가 세안제 뭐 이런 거 당연히 보습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항상 같이 말씀드리는 게 이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야 펌프가 잘 돼서 산성도가 유지돼서 모든 게 유지될 수 있는. 와. 네. 그래서 제가 세포 디톡스를 그렇게 열심히 외치는 거겠죠. 그러면 피부 건강에 안 좋은 습관들 대표적으로 꼽으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걸 반대로 하시면 되죠. 네, 네. 반대로 하시면 돼서 첫 번째는 이제 피부 장벽이 일단 세라마이드랑 액질세포랑 그 시멘트, 세라마이드랑 콜레스테롤 지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우리 몸에서 천연 보습 인자도 나와서 수분을 이렇게 잘 보충을 해주지만 우리는 막 에어컨 바람도 쐬고 정말 그 수분을 날아갈 수 있게 하는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습을 하나도 안 하고 사시면 피부 장벽이 손상돼요. 네, 그래서 일단 보습제가 그렇게 유명해진 건 절대 우연이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습 안 하시는 게 당연히 안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알칼리 세정제 쓰시는 거. pH 비누. 값 무너뜨리는 거. 네. 아.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근데 또 피부 노폐물 같은 거 잘 씻어내야 된다고 하잖아요. 씻으려면 잘 씻어야 되는데 씻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던 게 딱 요거였는데, 이제 세정제 자체는 되게 폼 클렌징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 폼 클렌징이 너무 센 계면 활성제가 든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계면 활성제는 이제 세다고 하면 계면 활성제 중에 우리 왜 폼클렌징 써보면 굉장히 뽀독뽀독하게 닦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좋아하셔서 그것만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안 좋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그 피부 장벽의 그 지질 성분들을 같이 가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아니더라도 여자분들 화장하시고 나서 화장 지워야 되잖아요. 네. 그때 화장을 지우기 위해선 또 뭔가 많이 가져갈 것 같은데 네. 걔들은 어때요? 그 리무버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쓰게 되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 색조 화장 계열은 정말 그 지방이랑 친한 성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잘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울 수 있는 리무버를 따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꺼운 화장을 많이 하시고 그런 리무버를 많이 쓰시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지질층이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예인분들도 그 활동하실 때는 열심히 그 활동하시지만 쉴 때는 거의 화장 안 하시는 이유가 피부 장벽을 좀 쉬게 해주는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화장 많이 안 한 친구들이 네, 지금 제가 30대 초반이 되니까 지금 피부가 되게 좋고 그죠. 반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같이 장벽이 손상될 수 있는 거는 네, 맞는 말씀이시고, 네. 그래서 그 계면활성제 중에 아주 강한 거 말고 조금 덜 강한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씻었을 때 너무 뽀독뽀독한 느낌 좋아하지 마시고 살짝 그 유분기가 조금 남아있는 느낌에 조금 익숙해지시는 게 그게 내 장벽을 같이 보호하는 길이라고 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세수 가끔씩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수 가끔씩 하는 거는 사실 저는 그거는 그냥 약산성 자극이 안 되는 계면활성제로 매일 씻으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왜냐면은 우리 대기에는 너무 많은 먼지와 그 지용성 독소들이 같이 떠다니잖아요. 결국 그게 지용성 독소들은 피지랑 친하고 우리 각질층과 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걔네를 씻어내주는 차원에서는 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씻어주시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애초에 그렇게 오염을 안 시켜버리는 것도 네.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네, 특히 남자애들 중에서 진짜 잘 안 씻는데 피부 진짜 좋은 애들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피부에 애초에 장벽을 파괴할 일을 덜 하시니까. 원인과 결과가 이제 섞여 있겠지만 음, 여전히 좀 그런 게 되게 민감해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맞아요. 어쨌든 새롭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음, 상황들이. 네. 네.
또 안 좋은 게 있나요? 또 안 좋은 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각질층을 없애고 그다음에 이제 산성도를 파괴하는 것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산성도 파괴하고 뭐 요런 것들. 그리고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방해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음, 일들이 피부에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 피곤해지면 얼굴 바로 푸석푸석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미토콘드리아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 디톡스에서 얘기했던 그 많은 독소들과 그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피부 장벽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식단하면서 피부 좋아지는 게 자꾸 나오는 거구나. 네, 제가 스무디 그 말씀드리면 피부가 원래 좋던 분들도 다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다들 저보고 안색이 좋아졌다 그래요.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안색이 좋아지거나 피부에서 뭔가 윤기가 나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 그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피부 장벽이 이렇게 와. 좋아지면서. 그리고 네, 잘못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살은 빠지는데 네, 얼굴이 나빠지잖아요. 맞아요. 피부가. 네. 그게 딱 이 요거 와.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이 피부 파트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나 앞으로 되게 다양한 피부 질환을 앞으로 겪으실 분들, 겪고 계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피부 문제로 진료를 이제 오셔도 제가 이제 피부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하지만 결국은 이게 이어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 몸의 염증을 줄여야 된다. 몸의 염증을 줄이는 거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개선하는 거다. 결국 진료실에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 피부 치료 자체를 등한시하시면 안 돼요. 아, 그렇죠. 네. 피부는 굉장히 독특한 아이여가지고 피부 자체의 염증을 낮게 해주셔야 같이 좋아져요. 그래서 아토피에서 몸의 그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이 가장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스테로이드 포비아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안 쓰신다거나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나는 먹는 걸로만 하겠다. 이렇게 아예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적절한 연고 치료는 초반에 불을 끄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단 등한시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염증이 생기면 약으로 염증을 끄고 그다음에 보습하고 이제 제가 장벽 얘기, 바른 치료 얘기도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해주신다는 가정 하에 이제 거기서 이제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걸 같이 해주셔야 된다. 요거 두 개를 잊지 마시고 몸의 그 염증을 줄이는 거는 아까 우리 디톡스 부분에서도 많이 다뤘고 해독혁명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걸 같이 하셨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있다, 시너지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이 네, 이런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일찍 들었으면 네. 조금 덜 고생했겠다. 음,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생각할 것 같아요. 오늘 해주신 이야기 되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공부해오신 여정 전체에서 만들어진 통찰인 것 같아요. 귀하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피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